안녕하세요. 보석감정사 다이아몬드 감정법을 강의할 미래보석감정원 실장 구현우입니다. 이번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트 그레이딩의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단순합니다. 프로포션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측정한 프로포션을 이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먼저 프로포션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테이블 크기 측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 테이블은 가장 큰 펫잇을 이루고 있어서 희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테이블은 블리언트 컷의 펫잇 중 가장 큰 창으로서 가능하면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기능을 수행하고 퍼빌리언 펫잇에서 전반세된 빛이 최대한 관찰자의 눈에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블의 크기는 브라이트니스와 파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테이블이 작으면 브라이트니스가 작아지는 대신 파이어가 많아지게 되고 테이블이 커지게 되면 브라이트니스가 많아지는 대신 파이어가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의 크기는 실측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직경을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 퍼센트로 표시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테이블 실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실측법은 테이블을 직접 실측하는 것이 목측법, 눈으로 보아서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테이블의 실측은 0.1mm로 나누어진 투명한 테이블 게이지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이 테이블 게이지를 사용해서 팔각형인 테이블의 코너에서 반대쪽 코너까지의 거리를 루페나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측정을 하냐면은 테이블이 항상 정확하게 정팔각형으로 연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코너와 코너 사이를 측정하게 되면 총 4개의 거리가 나오는데 이 4개의 다른 방향을 각기 측정해서 이것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비율은 이렇게 측정한 4개의 측정 시에 평균한 값을 평균 거들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는 것이 테이블 비율 계산법입니다. 여기서 평균 거들로 측정하는 이유는 거들 또한 정확하게 정원이 아니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들의 직경은 평균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여 나온 수치는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로 표기를 합니다. 테이블 실측법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테이블의 크기, 즉 테이블 크기의 평균값 나누기 거들 직경의 평균값에 100을 곱한 값이 테이블 크기의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테이블의 코너와 코너에서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총 4개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방향을 각각 측정을 하여 평균을 구한 것이 테이블 크기의 평균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테이블 게이지의 그림입니다. 이 하단 부분에 미세한 눈금 표시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 눈금 표시로 테이블의 코너와 코너의 거리가 얼마인지 재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할 목측에 의한 테이블 비율을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테이블을 직접 실측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나 테이블을 실측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때 테이블 크기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경험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테이블 게이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자주 연습하게 되면 실제로 실측한 것과 매우 비슷한 테이블 비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측에 의한 추정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비율법, 보잉법, 플래시법 이렇게 3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테이블 추정의 비율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루페나 현미경으로 테이블을 관찰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암시야 조명해서 페이스업 상태로 관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렇게 암시야에서 페이스업으로 관찰을 했을 때 큐릿을 테이블 중심에 둡니다. 이렇게 중심에 둔 상태에서 거들의 가장자리로부터 스타패킷의 꼭지점과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지나는 수직으로 지나는 테이블 가장자리까지의 바깥의 길이를 1이라고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부터 큐릿의 안쪽에 이르는까지는 안쪽의 길이를 비교하여 테이블의 길이와 이 바깥쪽의 길이가 같으면 1대1, 안쪽의 길이가 2배면 1대2 이런 식으로 비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율을 측정했을 때 이 비율에 따라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즉,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테이블의 퍼센티지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거들의 가장자리로부터 스타패킷의 꼭지점을 지나 테이블에 닿는 수직의 선이 바로 바깥자리의 선입니다. 여기를 1로 가정을 했을 때 이 테이블의 바깥선에서 큐릿의 중앙 부분까지 거리가 몇이냐에 따라서 따지는 비율이 바로 이 비율법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그림처럼 이 길이의 비율이 1대1이다. 그럴 경우에는 테이블의 퍼센트는 54%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1대 1.25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의 퍼센트는 60%, 그리고 1대 1.5의 비율을 갖고 있다. 65%, 그리고 1대 1.75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 69%, 그리고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 72%로 추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1대 1.25보다는 크지만 1대 1.5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 경우에는 바로 60%와 65% 사이에 있는 비율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1대 1.25와 1대 1.5에 정확하게 중간 정도 사이즈로 보인다, 중간 정도의 비율로 보인다라고 가정이 되면 그 퍼센트는 바로 63% 또는 62%의 테이블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을 통해서 테이블의 퍼센트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테이블 추정법입니다. 두 번째는 보잉법입니다. 보잉법이란 테이블의 크기를 추정하려면 먼저 현미경의 두상강으로 다이아몬드를 비춥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스업으로 다이아몬드의 테이블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보잉법의 관찰법입니다. 이렇게 두상강으로 페이스업 상태에서 다이아몬드를 관찰했을 때 스타패킷의 접합선이 만나는 꼭지점에서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지나 다음 스타패킷의 꼭지점에 이르는 선 4개가 모이면 사각형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사각형의 각각의 선이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얼마나 휘었는지 그것을 판단하여 테이블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이 바로 보잉법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노란색 사각형을 봤을 때 스타패킷의 꼭지점과 그리고 테이블을 지나 꼭지점, 이렇게 한 선이 총 4개의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연결을 했을 때 총 2개의 사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의 사각형과 빨간색의 사각형의 선을 보았을 때 이게 안쪽으로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은 바깥쪽으로 얼마나 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테이블의 비율을 추정하는 게 바로 보잉법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의 선을 보았을 때 현저하게 안으로 많이 휘었을 경우에는 테이블의 크기는 53%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약간 안으로 휘었을 경우에는 테이블 크기는 58%, 그리고 이 선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60%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밖으로 휘었을 경우에는 63%, 그리고 현저하게 밖으로 휘었을 경우에는 67%로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보잉법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현저하게 안으로 휜 것 같진 않지만
약간 흰 것보다는 더 흰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53%와 58%그 사이의 퍼센트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중간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으면 그거는 55% 또는 56%의 테이블 크기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그림처럼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경우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됩니다. 안으로 많이 휜 경우에는 테이블 크기가 53%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게 거의 직선이 가깝다. 그러면은 60%로 추정을 하고요. 반대로 바깥으로 많이 벗어난 것 같다. 바깥으로 많이 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65%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잉법에서는 스타펫의 길이가 테이블 크기 추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스타펫은 거들과 테이블의 가장자리까지의 보통 2분의 1 정도, 즉 50%의 사이즈를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50%의 비율을 벗어난 스타펫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길이가 긴 스타펫은 선을 안으로 휘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 크기보다 테이블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길이가 50%보다 짧은 스타펫은 선을 바깥으로 휘어 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실제 크기보다 테이블이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스타펫의 크기에 따라서 테이블의 크기를 테이블 크기 추정치에서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스타펫이 테이블 가장자리에서부터 거들까지의 길이가 약 3분의 2 정도다 라고 추측이 되면 테이블 크기 추정치에 6%를 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잉법을 보았을 때 테이블 크기가 60%로 추정이 되었다. 하지만 스타펫이 3분의 2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다고 하면 실제 추정치는 66%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스타펫이 테이블 가장자리에서부터 거들까지의 길이가 3분의 1 정도의 짧은 스타펫이다. 그런 경우에는 앞서 한 계산처럼 테이블 크기 추정치의 6%를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2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 1에서 6% 정도의 퍼센트를 더하거나 빼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스타펫이 약 2분의 1 정도 사이즈, 정확히 5대5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테이블을 봤을 때는 딱히 테이블이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B의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스타펫이 일반 사이즈보다 많이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테이블의 사이즈보다 테이블은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스타펫이 짧게 되면은 선이 바깥으로 살짝 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 테이블 사이즈보다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효과가 나오냐면은 테이블 사이즈를 측정할 때는 테이블의 선과 선을 재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의 코너와 코너, 즉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길이를 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지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면이 살짝 휘는 듯한 효과를 가져서 테이블이 커지거나 작아 보이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플래시법입니다. 이 플래시법은 다이아몬드를 확대하지 않고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두상강으로 비추어 테이블 패킷을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섬광이 나타나는 크기에 대한 느낌으로 테이블의 크기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즉, 섬광이 전체적인 페이스 외관에 비해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테이블의 사이즈를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플래시법입니다. 작으면 53%에서 59%, 만약에 중간 사이즈면 60에서 64%, 크면 65에서 70% 정도 사이즈로 추정이 됩니다. 이 플래시법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대략에 근접한 테이블 크기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팅되어 있는 멜리 사이즈의 다이아몬드를 테이블 크기를 추정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멜리 사이즈란 0.1캐럿 미만의 다이아몬드의 사이즈를 멜리 사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즉, 작은 사이즈의 세팅된 다이아몬드를 추정할 때 이러한 플래시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보호잉법과 비율법입니다. 이 비율법과 보호잉법을 복합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테이블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크라운 각도와 크라운 높이의 비율 측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각도는 거들면과 베질 패싯이 이루는 각도를 말합니다. 크라운 높이와 함께 다이아몬드의 외관과 내구성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만약에 이 크라운 각도가 낮다면 그만큼 다이아몬드가 깨지거나 손상받기 쉬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크라운 높이는 거들 평면에서 테이블까지의 거리를 크라운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크라운 각도와 크라운 높이 실측하는 방법입니다. 크라운 각도와 크라운 높이는 보통 프로포션 스코프나 또는 컴퓨터 광학 측정 기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휴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거나 또는 직접 봤을 때 측정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기가 없다면 이런 목축에 의한 크라운 각도 추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크라운 각도의 추정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페이스업법입니다. 이 페이스업법은 페이스업 상태에서 루페나 현미경을 확대하여 테이블을 통해서 퍼빌리언 메인 패킷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퍼빌리언 메인 패킷이 큐릿에서 베질 패킷 코너까지의 부분과 베질 패킷에서 거들 가장자리까지의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두 부분을 비교하면서 크라운의 높이와 각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 중 테이블 패킷 코너에서 나타나는 퍼빌리언 메인 패킷의 반사폭과 베질 패킷 코너에서 보이는 퍼빌리언 메인 패킷의 반사폭을 비교를 합니다. 이 두 폭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수록 크라운 각도는 점점점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두 차이가 없게 된다면 크라운 각도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테이블 패킷 코너에서 보이는 퍼빌리언 메인 패킷의 폭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기준을 토대로 두 폭의 차이가 없이 거의 일직선으로 이루어지면 크라운 각도는 약 25도, 만약에 두 폭의 차이가 약간 넓어 보이면 크라운 각도는 30도, 두 폭의 차이가 2배 가까이 보이면 크라운 각도는 34.5도입니다. 두 폭의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보이면 크라운 각도는 약 39도로 추정하시면 되고 매우 가파른 크라운 각도로 40도 이상에서는 페이스업 상태에서도 전체적인 퍼빌리언 메인 패킷상과 심지어 큐릿상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테이블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먼저 밑에 그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면에 반사된 퍼빌리언 메인 패킷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일직선상이다. 그러면 25도, 살짝 커 보인다. 그러면 30도, 2배 가까이 되어 보인다. 34.5도, 그리고 만약에 2배 이상처럼 보인다. 그러면 39도. 퍼빌리언 메인 패킷 면에 꺾인 면이나 또는 큐릿이 보이는 경우는 40도 이상, 42도나 43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테이블 크기에 따라서 수정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거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60% 정도의 테이블 크기를 갖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테이블이 만약에 65% 정도의 사이즈다. 그러면은 실제보다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폭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 보이는 것보다
더 넓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파일법입니다. 프로파일법은 크라운 각도를 비교적 쉽게 시각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트위저 사이에 테이블과 큐릿이 잡도록 하는 엣지 여부를 관찰합니다. 또는 프로파일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관찰한 상태에서 거들에 대하여 수직으로 가상의 선을 긋고 이 그은 90도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 90도를 나눈 부분을 세 개로 나눴는데 여기서 또 세분하여 크라운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프로파일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밑에 선을 거들로 가장했을 때 거들의 수직인 가상의 90도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그러면 총 90도의 각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30도와 60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렇게 나눴을 때 또 이걸 더 세분화해요. 25도, 30도, 34도, 45도 이런 식으로 가상의 선을 구분해서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세 파트로 나눴을 때 30도와 60도 사이의 선에 가까운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도에 가깝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의 크라운 각도는 약 30도보다는 크지만 45도보다는 작은 34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세 파트로 나눴을 때 30도와 60도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정중앙 부분에 위치한 각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45도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의 선을 그어서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프로파일법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프로파일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프로파일법은 잘 사용되지 않고 보통 페이스업법으로 많이 추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균 거들 직경에 대한 크라운 높이의 비율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크라운 각도에 대해서 각도를 추정했다면 여기서는 크라운 높이에 대한 비율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크라운 높이는 평균 거들을 직경으로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표시합니다. 즉 평균 거들 직경이 100으로 봤을 때 크라운 높이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크라운 높이에 대한 비율인 것입니다. 즉 다이아몬드 전체 높이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전체 높이는 크라운, 거들, 퍼빌리언 이 세 파트를 전부 다 합한 것이 바로 전체 비율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때 가치를 고려하여 크라운을 매우 낮게 연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크라운이 낮아지면 테이블이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테이블이 가장 큰 면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량 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중량이라도 크라운이 낮은 다이아몬드가 보다 더 이상적으로 연마한 다이아몬드보다 시각적으로 더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크라운 페이싯이 너무 작거나 각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파이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에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크라운 각도와 테이블 크기 퍼센트에 따른 크라운 높이 퍼센트의 조견표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만약에 테이블 크기가 55%로 가정한다면 크라운 각도에 따라서 크라운 높이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25도일 때는 10.5%, 30도일 때는 13.0%, 32도일 때는 14.1%, 4.5도일 때는 15.5%, 38도일 때는 17.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퍼빌리언 깊이의 측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빌리언 페싯의 중요한 기능은 광선이, 즉 빛이 크라운에서 다이아몬드 속으로 들어가서 내부 전반사를 일으켜 다시 크라운으로 반사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면입니다.
따라서 이 퍼빌리언의 각도와 깊이는 파이어는 물론 브리티니우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퍼빌리언의 각도 또는 깊이의 비율은 정비례 관계가 있어서 각도가 커질수록 깊이는 깊어지고 각도는 낮아질수록 깊이는 얕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퍼빌리언의 깊이가 파이어에 영향을 준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상적으로 연마된 퍼빌리언 깊이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의 경우에는 파이어가 어디에서 관찰하든 골고루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은 경우에는 오히려 크라운 각도에서 나오는 파이어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너무 낮은 경우에는 파이어가 양옆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너무 깊거나 너무 얕은 경우에 페이스업에서 다이아몬드를 관찰을 하게 되면 파이어의 효과가 이상적으로 연마된 다이아몬드보다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퍼빌리언 깊이는 내부 전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부 전반사는 브라이트니스의 효과를 말하는 거죠. 이 이상적인 깊이는 내부 전반사를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만큼 다이아몬드가 많은 반짝임을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깊거나 얕은 퍼빌리언을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오히려 내부 전반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브라이트니스의 효과가 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퍼빌리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테이블의 중심에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깊이가 48% 이상의 깊이를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라면 테이블 전체가 어두워지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네일 헤드라고 합니다. 반대로 테이블의 깊이가 얕아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41%보다 얕아질 경우에는 거들이 퍼빌리언에 반사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38% 이하가 되면 테이블의 가장자리 바로 안쪽에 아래에 반사된 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거들이 동그랗게 보이는데 마치 물고기의 눈 같다 하여 PCI 현상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네일 헤드나 PCI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다이아몬드 전체적인 외관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진들은 퍼빌리언 깊이에 따른 빛의 진로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만약 퍼빌리언의 깊이가 이상적으로 연마가 됐다면 첫 번째, 크라운에서 빛이 다이아몬드로 입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의 전반사로 인해서 다시 크라운으로 빛이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퍼빌리언의 깊이가 너무 깊다면 첫 번째는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지만 두 번째에서는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일 헤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퍼빌리언의 깊이가 너무 낮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부터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PCI 효과가 너무 낮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퍼빌리언 깊이의 퍼센트를 측정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들 평면에서 튤립까지의 깊이를 평균 거들 직경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 것이 바로 깊이의 퍼센트입니다. 프로포션 스코프법과 컴퓨터 광학 측정 기구, 그리고 실측법, 그리고 페이스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실측법입니다. 실측법은 마이크로미터나 레버리지 게이지를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를 고정시킨 후 테이블 게이지로 거들과 직각을 이루게 해서 튤립부터 퍼빌리언 메인의 면이 거들과 닿는 점까지 측정을 하여 평균 깊이를 구하고 이 평균 깊이를 평균 거들 직경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이 바로 퍼빌리언 깊이의 비율입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퍼빌리언 깊이 퍼센트는 평균 퍼빌리언 깊이 나누기 평균 거들 직경에 100을 곱한 것이 바로 퍼센트가 나옵니다. 이 퍼빌리언 깊이 퍼센트 또한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 목축에 의한 퍼빌리언 깊이의 퍼센트 추정법입니다.
이 추정법에서는 실측하여 퍼빌리언의 깊이의 퍼센트를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목축의 추정법 또한 실측법과 비슷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실측법은 실제로 측정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외부에 있다던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때는 목축에 의한 퍼빌리언 깊이의 측정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퍼빌리언 목축에 의한 깊이의 측정법은 루페나 현미경으로 페이스업 상태에서 관찰합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테이블 내에 테이블의 반사상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보고 퍼빌리언의 깊이를 추정합니다. 즉, 테이블에 반사된 반사상이 테이블 내에서 얼마나 차지하냐에 따라서 퍼빌리언의 깊이가 추정되는 것입니다. 스타펫잇이 퍼빌리언 펫잇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회색, 흑색, 은색으로 보이는 어둡거나 백색의 나비 넥타이 모양을 말합니다. 스타펫잇의 삼각형 모양들이 연결되어 있는 반사된 테이블 윤곽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테이블의 윤곽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테이블이 반사된 위치를 대략적인 원을 그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내에 테이블의 반사상이 큐릴에서 테이블의 코너까지의 거리를 보고 퍼빌리언 깊이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가상의 원을 그려놨는데 여기서 얼마나 사이즈의 테이블의 반사상이 생겼냐에 따라서 41%에서 48%로 추정을 하여 계산하는 것이 바로 퍼빌리언 깊이의 추정법입니다. 이 세 가지 사진은 퍼빌리언 깊이에 따른 전체적인 인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만약에 테이블이 20%에서 30% 사이즈 정도로 반사가 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대략적인 엑설런트 등급을 갖고 있는 퍼빌리언 깊이로 추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테이블의 사이즈가 약 50% 정도로 반사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퍼빌리언의 깊이 등급이 베리굿 정도로 추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테이블이 60에서 70% 정도로 반사된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굿 정도의 등급을 갖고 있는 퍼빌리언 깊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뭐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스타펫잇에 초록색으로 칠이 되어 있습니다. 초보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테이블의 사이즈를 보는 것이 아닌 바로 스타펫잇의 사이즈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추정을 할 경우 실제 테이블보다 더 큰 사이즈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타펫잇에 반사된 사이즈가 아닌 테이블의 코너, 즉 꼭지점이 사이즈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추정을 해야만이 크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추정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축에 의한 퍼빌리언 깊이의 퍼센트 추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반사상,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초록색 색칠된 면이 테이블의 반사상입니다. 이 테이블의 반사상이 큐릿에서 테이블 코너까지의 거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 퍼빌리언 깊이는 43%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반사상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다. 그러면은 44%. 만약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다 라고 추정이 되면은 이 퍼빌리언 깊이는 45%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테이블 반사상이 4분의 3 정도의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퍼빌리언의 깊이는 46%. 테이블의 반사상이 대부분이 테이블 접합선, 즉 테이블의 면에 닿아 있다, 선에 닿아 있는 경우에는 퍼빌리언 깊이는 47%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테이블의 반사상이 테이블을 전체적으로 다 덮고 있다, 즉 100%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을 되시면 퍼빌리언 깊이는 49%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테이블의 반사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퍼빌리언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중앙 부분이 어두워지는 게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테이블이 점점 반사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퍼빌리언 깊이는 깊어지고 그만큼 다이아의 외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0번째 사진입니다. 10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전체를 넘어서 스타패시까지 어두운 경우, 즉 테이블의 반사상이 스타패시까지 사이즈가 추정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퍼빌리언 깊이가 50%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어둡다 하여 넬 헤드 현상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히려 너무 얕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11번 그림인데요. 11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퍼빌리언이 너무 얕아서 테이블 아래에 거들이 반사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PCI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사진도 마찬가지 PCI 사진인데요. 이 경우는 11번보다 더 얕은 퍼빌리언 깊이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커들의 반사상이 테이블 가장자리에까지 반사되는 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퍼빌리언 깊이에 따라서 너무 어둡거나 또는 색이 탁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게 바로 넬 헤드와 PCI 효과입니다. 퍼빌리언 깊이 또한 퍼빌리언 각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퍼빌리언 각도와 깊이의 비율은 정비례 관계가 있어서 각도가 커질수록 깊이 또한 깊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표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퍼빌리언 깊이가 만약에 40%다. 그런 경우에는 퍼빌리언 각도는 38.8도, 41%다, 39.4도, 42%다, 40도, 43%다, 40.8도, 그리고 44%다, 41.4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들 두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들 두께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들의 의미는 크라운과 퍼빌리언을 나누는 부분을 말합니다. 앞에 지난 시간에 다이아몬드의 전체적인 면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즉 크라운 면과 퍼빌리언 면이 있는데 그 중간 부분에 허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거들입니다. 이 거들의 기능은 단순히 크라운과 퍼빌리언을 나누는 역할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기 위해 난발이나 난집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난발이나 난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가장자리 송산 및 균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거들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두꺼울 필요도 없고 육안으로 보기에 희미한 가능성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거들의 두께가 너무 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얇게 된 경우에는 세팅 과정이나 일상적인 착용 시 약한 충격에도 충분히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얇은 경우 내구성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두께 말고도 거칠고 두꺼운 거들은 회색 반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연마된 다이아몬드에 컬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빛의 손실에 의해 궁극적으로 광택을 감소시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이아몬드는 내부 전반사의 효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들이 거칠고 두껍거나 탁한 경우에는 이 거들 부분에서 전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 전반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광선이 거들의 폭 부분에서 다이아몬드의 안쪽으로 전반사되지 않고 바깥쪽으로 굴절 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폴리싱 되거나 패시팅한 거들이 얇고 균일한 경우에는 다이아몬드의 완벽함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한 것처럼 거들에서 내부 전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다이아몬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거들의 의미라면은 이제 이거는 거들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거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라운드로 만들기 위해서
브루팅을 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면입니다. 즉, 이 브루팅 과정에서만 끝낼 경우에는 연마 과정에서 거드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추가로 연마하지 않았을 경우에 왁시하거나 거친 잎상의 형태, 즉 브루팅을 끝마친 각설탕 같은 표면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브루티드 거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브루팅 과정에서 연마를 마치지 않고 폴리싱 과정 중에 거들에 펫싯을 만들어서 연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들의 면이 하나하나 새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거들을 패스티드 거들이라고 불립니다. 만약에 방금 말한 패스티드 거들처럼 면을 만들지 않고 그냥 매끈하게 연마한 경우, 즉 펫싯 없이 매끈하게 연마한 경우는 폴리시드 거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패스티드 거들과 폴리시드 거들은 앞에 얘기한 브루티드 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거들의 상태에 대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바로 브루티드 거들입니다. 이 브루티드 거들을 보았을 때 거들면이 하얗게 또는 뿌옇게 외관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 만약에 이 부분에 부딪히게 된다면 빛이 내부 전반사를 효과를 이루지키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간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난반사가 되어 보석의 외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스티드 거들입니다. 이 패스티드 거들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면 하나하나를 연마해서 광을 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이아몬드의 외관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는 폴리시드 거들입니다. 방금 보았던 패스티드 거들처럼 하나하나 면을 연마하진 않았지만 거들면 전체를 매끈하게 추가 연마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패스티드 연마처럼 긍정적인 효과는 아닐지라도 브루티드 거들보다는 긍정적인 외관을 갖고 옵니다. 다음으로는 거들 두께에 대한 평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들 두께는 평균 거들 직경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크기에 따라서 거들 두께의 절대적 크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가지 수치만으로 이상적인 거들이라고 결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거들은 절대적인 수치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이아몬드가 커진다고 거들 사이즈가 커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다른 프로포션, 예를 들어서 테이블 사이즈라던가 또는 크라운 각도, 퍼빌리언 깊이 등은 다이아몬드 사이즈에 따라서도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들 직경에 대한 퍼센트로 표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들 두께 같은 경우에는 거들 직경에 따른 퍼센트로 사이즈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값을 두고 비교를 합니다. 따라서 큰 다이아몬드나 작은 다이아몬드나 거들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거들의 검사 및 설명은 10배 확대와 육안으로 관찰한 시각적인 용어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거들의 가장 두꺼운 부분과 가장 얇은 부분에 16개의 지점을 기록하고 수적인 평균이 아닌 거들의 전체적인 외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거들의 절반 이상이 두꺼운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간 두껍거나 보통의 사이즈를 갖고 있다면 평균값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두꺼운 사이즈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들 두께에 따른 언어적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ETN입니다. ETN은 extremely thin, 극히 얇은 사이즈를 말합니다. 이 사이즈는 10배 확대 하에서 거들의 두께가 극도로 얇습니다. 따라서 10배로 확대를 했지만 마치 칼날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VTN입니다. VTN은 very thin, 매우 얇은 사이즈의 거들 두께를 말합니다. 이 거들 두께는 10배 확대 하에서 상당히 가는 선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거들의 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이즈를 very thin,
매우 얇은 사이즈로 결정합니다. THN, thin입니다. thin은 얇은 거들의 사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들이 10배 확대해서는 가는 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육안으로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이즈가 바로 thin의 두께를 갖고 있는 거들 사이즈입니다. 네 번째로는 MED입니다. MED는 미디엄 사이즈를 말합니다. 즉, 보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디엄 사이즈는 10배 확대하에서 거들의 사이즈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도 가는 선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사이즈가 바로 미디엄 사이즈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STK입니다. STK는 slightly thick, 즉 약간 두꺼운 사이즈의 거들을 말합니다. STK부터는 10배 확대하지 않아도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10배로 만약에 확대해서 검사했을 시 어느 정도 두께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THK, thick, 두꺼운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꺼운 사이즈에서는 다이아몬드를 10배 확대하에 거들을 관찰했을 때 두께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갖는 것을 두꺼운 사이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VTK입니다. VTK는 Very Thick Size, 즉 매우 두꺼운 사이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Very Thick Size는 육안으로도 상당한 두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10배 확대해서 관찰하지 않아도 상당한 두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보다 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ETK입니다. ETK는 Extremely Thick Size를 말합니다. 이 사이즈는 극히 두꺼운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이즈도 10배 확대해서 관찰할 필요 없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 거의 일자 형태처럼 보이는 거들의 두께를 느낄 수 있는 사이즈가 바로 Extremely Thick 두께입니다. 이렇게 거들 두께를 평가하는 데에는 이 사이즈 말고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거들상의 엑스트라 페이시, 내추럴, 칩은 거들 두께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페이시, 내추럴, 칩이 거들을 완전히 덮고 있지 않으면 거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덮고 있지 않은 부분의 두께를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엑스트라 페이시, 내추럴, 칩이 거들을 완전히 덮고 있다면 그 부분의 거들은 무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관찰하여 평가를 내립니다. 이렇듯 거들의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전반선을 하지 못하고 거들이 너무 얇은 경우에는 내부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사이즈가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이 바로 이 그림과 사진인데요.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빛이 빠져나가고 너무 얇은 경우에는 확대해서도 거의 얇은 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들 두께의 평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2조 방식과 GI 방식이 있는데요. 12조 방식은 거들이 물결을 칠 때 뾰족한 부분의 두께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12조 방식이며 GI 방식은 물결을 칠 때 가장 얇은 부분을 평가하는 게 GI 방식입니다. 거들을 평가할 때는 12조 방식, GI 방식 어느 것을 평가해도 상관은 없지만 둘 중 하나만을 일관성 있게 쭉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사진을 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익스트림이 쓰인 사진입니다. 거의 얇은 선처럼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VTN, 그리고 thin, 이렇게 미디엄입니다. 이제 미디엄부터는 육안으로 선이 차츰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STK, 즉 Slightly Thick입니다. 이 정도부터는 10배 확대하에서도 상당한 두께감이 느껴지며 육안으로도 어느 정도 선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VTK 그리고 ETK입니다.
ETK 등급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도 이 웨이브가 거의 보이지 않고 거의 일직선과 다름없는 거들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리 크기입니다. 다이아몬드의 퍼빌리언 메인 패시들이 만나는 가장 아래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테이블과 평행하게 연마합니다. 큐릿은 다이아몬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완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큐릿을 연마하지 않고 뾰족한 상태로 있다면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쉽게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구성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큐릿인 겁니다. 이 큐릿이 큰 경우에는 수직으로 떨어진 빛이 전반사되지 않고 큐릿으로 똑바로 관통하게 됩니다. 따라서 빛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큐릿의 크기는 가능한 한 작게, 내구성에는 보완을 하지만 빛을 빠져나가지 않는 사이즈로 연마를 하는 게 일반적인 사이즈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에 따라서 큐릿이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큐릿의 크기는 10배 확대 하에서 목축으로 관찰합니다. 지금 10배 확대해서 관찰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거들 두께와 큐릿입니다. 나머지는 확대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진 바가 없지만 반드시 거들 크기와 큐릿의 크기는 10배에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관찰을 했을 때 끝이 뾰족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큐릿을 포인트드라고도 합니다. 이 큐릿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표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NON, 즉 NON,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거나 미약하게 마모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클레이티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큐릿 부분이 어브레이전, 마모됐거나 닉이나 칩처럼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NON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VSN입니다. 이 경우는 베리스몰로 매우 작은 사이즈입니다. 큐릿이 있기는 하나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즉 10배 확대하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잘 가늠이 안 되는 사이즈를 베리스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SML입니다. SML은 스몰, 즉 작은 사이즈로 큐릿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며 MED, 미디엄은 보통 사이즈입니다. 이 경우는 10배에서 큐릿의 팔각형 모양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SLG입니다. 스라이틀리 라지인데 약간 큰 사이즈를 말합니다. 10배에서 큐릿의 팔각형 모양이 확실하게 보이고 육안으로도 간신히 보이기 시작하는 사이즈입니다. LLG, 라지, 즉 큰 사이즈입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큐릿의 모양이 팔각형은 아니지만 원형으로 보이는 경우가 바로 이 사이즈입니다. 다음으로는 VLG입니다. VLG는 베리 라지, 즉 매우 큰 사이즈를 말합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큐릿이 확실하게 잘 보이는 경우가 바로 이 사이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ELG입니다. 익스트리밀리 라지 사이즈로 극히 큰 사이즈를 말합니다. 육안으로 보았을 때 큐릿의 팔각형 모양이 확실하게 잘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ON과 VSN, SNL 또는 MED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LG부터는 가운데 검은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바로 큐릿입니다. 즉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운데 검은색 점 같은 부분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큐릿이 너무 큰 경우 빛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대한 작은 사이즈로 연마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깊이의 비율과 의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깊이는 레버리지 게이지를 사용하여 테일부가 큐릿 사이의 측정, 밀리미터 단위의 전체 깊이를 평균 거들 직경에 백분율하여 계산한 것이 바로 전체 깊이의 비율입니다. 이 전체 깊이의 퍼센트는 전체 깊이를 거들 직경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 바로 전체 깊이의 비율입니다. 이 부분은 크라운과 거들, 퍼빌리언 합한 깊이를 얘기하며 전체 깊이는 프로포션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라운 높이, 거들 두께, 그리고 퍼빌리언 깊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전체 깊이만을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상적인 비율과 너무 낮거나 너무 깊은 것, 그리고 너무 높거나 너무 얕은 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깊이는 같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6강 강의입니다. 6강에 대한 기출문제는 다음 7강 강의를 할 때 같이 합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강에서는 먼저 테이블 크기 측정에 대해서는 실측법과 목축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측법이 많이 사용되긴 하지만 목축법이 보다 편하고 빠른 시간 내에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축법에는 비율법과 보잉법, 플래시법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중에서는 비율법과 보잉법을 사용해서 많이 측정을 한다는 것도 제가 따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각도는 일반적으로 실측법을 하지만 목축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크라운 각도 목축법은 페이스업법과 프로파일법이 있는데 프로파일법 같은 경우에는 오차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페이스업법으로 주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퍼빌리언 깊이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퍼빌리언 깊이는 직접 측정하여 계산하는 실측법과 목축에 의한 깊이의 퍼센트 추정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거들과 큐릿 사이즈를 측정한 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거들과 큐릿은 반드시 10배 확대와 육안으로만 측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프로포션을 측정할 때는 10배 확대든 그 이상 확대든 큰 상관은 없지만 거들과 큐릿은 반드시 10배 확대하여서 기준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깊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크라운 높이, 거들 두께, 퍼빌리언 깊이 이 세 부분은 이 비율보다는 이게 얼마나 서로 상관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6강 강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는 커트 그레이딩의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피니쉬와 어떻게 커트 등급을 결정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제연마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